아버지, 이제 집에 가요. 병원 로비에서 휠체어에 앉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는 말했다. 3개월간의 긴 입원 생활이 끝났다. 폐렴으로 시작해서 여러 합병증까지 앓으셨던 아버지는 이제 겨우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셨다. 그래, 집에.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셨다. 허리가 많이 굽으셨다. 병원에 들어올 때보다 훨씬 더 작아 보이셨다. 형님, 제가 차 가져올게요. 동생이 주차장으로 뛰어갔다. 아내는 아버지의 팔을 살며시 잡아들였고 나는 가방들을 챙겼다. 평범한 퇴원 풍경이었다. 그런데 차가 도착하자 아버지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셨다. 아버지?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채 지팡이를 천천히 들어 올리셨다. 그리고 어느 한 방향을 가리키셨다. 저기다. 우리는 모두 아버지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봤다. 그곳은 우리 집이 있는 방향이 아니었다. 병원에서 우리 집까지는 동쪽으로 20분 거리인데 아버지가 가리키는 곳은 서쪽이었다. 아버지, 집은 저쪽이에요. 내가 반대 방향을 가리키며 말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다. 아니야. 내가 가야 할 곳은 저기다. 지팡이 끝이 가리키는 곳에는 낡은 버스 정류장이 보였다. 신촌마을 방면이라고 적힌 안내판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신촌마을이요? 아버지, 거기가 어딘데요? 동생이 물었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냥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하셨다. 아버지, 잠시만요. 우리는 당황해서 아버지를 따라갔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훨씬 느린 걸음이었지만 확신에 찬 발걸음이었다. 형님, 이상해요. 아버지가 왜 갑자기? 나도 모르겠어. 신촌마을이 어디 있는 곳인지도 모르겠고. 우리는 아버지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갔다. 아버지는 마치 그 길을 수십 번도 넘게 걸어본 것처럼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고 계셨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 마침 신촌마을 방향 버스가 들어왔다. 아버지는 주저없이 버스에 오르셨다. 아버지, 설명 좀 해주세요. 왜 갑자기 신촌마을에 가시려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 내가 물었다. 가야 할 곳이 있어. 어떤 곳인데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며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다. 나와 동생, 아내는 서로 눈빛만 주고받으며 불안해했다. 3개월간의 입원 생활이 아버지를 많이 변화시킨 것 같았다.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다. 버스는 시내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다. 점점 건물들이 사라지고 논밭과 작은 주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40분 정도 달린 후 버스는 한적한 마을 입구에서 멈췄다. 신촌마을입니다. 기사 아저씨의 안내 방송이 나왔다. 우리를 제외하면 내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버스에서 내리자 을씨년스러운 바람이 불었다. 마을 입구에는 신촌마을이라고 적힌 낡은 안내판이 있었고 그 옆으로 포장되지 않은 좁은 길이 마을 안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아버지,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동생이 다시 한번 물었다. 아버지는 마을 안내판을 한참 바라보셨다. 그러시더니 지팡이로 땅을 한번 톡 치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살았던 곳이야. 살았던 곳이라고요? 언제요? 우리의 연달은 질문에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우리를 바라보셨다. 아버지의 눈에 뭔가 그리운 빛이 스쳐갔다. 젊었을 때, 아버지가 젊었을 때 여기서 살았다고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나는 놀라서 물었다. 아버지는 평생 우리가 사는 도시에서 나고 자란 분이라고 알고 있었다. 어머니와 결혼하기 전 이야기도 시내 한복판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했다고 들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
아버지는 다시 지팡이를 짚고 마을 안으로 걸어가기 시작하셨다. 마을길은 비포장도로였지만 아버지는 전혀 어려워하지 않으셨다. 마치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을 만큼 익숙해 보이셨다. 마을은 생각보다 컸다. 작은 한옥들과 현대식 주택들이 뒤섞여 있었고 마을 한가운데로는 작은 개울이 흘러갔다. 오후 햇살이 기와장에 부딪혀 따스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길가에서 밭일을 하던 할머니가 아버지를 보더니 호미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두 손으로 입을 막으며 뭔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나, 설마. 할머니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조금 더 걸어가자 대문 앞을 쓸고 있던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유심히 바라봤다. 그리고는 빗자루를 벽에 기대놓고 우리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혹시 김서방이신가?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서방이라니. 아버지 성이 김씨이긴 하지만 이 낡은 마을의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알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아버지는 잠시 할아버지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박 형님, 오랜만입니다. 어휴, 이게 누구야? 김서방이 맞네. 살아계셨구나. 할아버지가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다. 두 분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나와 동생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아버지가 이 마을 사람들과 아는 사이라니. 그것도 이렇게 깊은 인연이 있는 사이였다니. 형님, 저 사람들은 누구요? 할아버지가 우리를 가리키며 물었다. 내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어머나 그래. 그럼 이분이 며느리고. 할아버지가 아내를 보며 반갑게 인사하셨다. 아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인사를 받았다. 그런데 김서방, 자네는 어째서 이제야 왔나? 나는 자네가 이미 세상을 떠난 줄 알았다고. 형님, 갑자기 오게 됐어요. 잠시만. 내가 두 분 사이에 끼어들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여기 분들과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나를 번갈아 바라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다. 얘들아, 아버지가 평생 감춰온 이야기가 있어. 감춰온 이야기요? 이 마을이 아버지에게는 고향과 같은 곳이야. 마을 어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버지의 흰 머리카락을 살랑거렸다. 지팡이를 짚은 아버지는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처럼 편안한 표정을 지으셨다. 아버지, 내일부터 천천히 들려줄게. 오늘은 너무 지쳤어. 그날 우리는 마을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아버지는 일찍 잠자리에 드셨지만 나와 동생은 늦도록 잠들지 못했다. 아버지의 숨겨진 과거라니. 우리가 모르는 아버지의 젊은 시절이 이 낡은 마을에 있었다니. 창밖으로 보이는 마을의 밤 풍경은 고요했다. 가로등도 몇 개 없어서 어둠이 깊었지만 별들은 도시에서보다 훨씬 밝게 빛나고 있었다. 아버지의 지팡이가 가리킨 곳은 집이 아닌 낯선 마을이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집보다 더 의미 있는 곳인 것 같았다. 내일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여관 주인 할머니가 직접 차려주신 아침상을 받으며 나는 또 한 번 놀랐다. 김서방님 아드님들이시죠? 어머나 아버님 닮으셨네요. 젊으셨을 때 아버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할머니는 마치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처럼 반갑게 맞아주셨다. 할머니도 저희 아버지를 아세요? 동생이 물었다. 아, 그럼요. 이 마을에서 김서방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때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할머니가 무언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아버지가 식탁에 앉으시는 것을 보고는 바로 주제를 바꾸셨다. 어서 잡수세요.
오래간만에 차려드리는 밥상이네요. 아침을 먹는 동안 아버지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셨다. 마을의 아침 풍경이 눈에 들어오는 모양이었다. 일찍 일어난 마을 사람들이 밭으로, 논으로 향하는 모습들이 보였다. 아버지, 언제부터 여기서 살았던 거예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쉬셨다. 25부터 30까지. 5년 동안. 5년이나요? 그럼 어머니와 결혼하기 전 이야기네요. 그래. 너희 어머니 만나기 전 이야기야. 아버지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그런데 왜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안 하셨어요? 말하기 힘든 일들이 많았거든. 아침을 마치고 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마을을 둘러보자고 하셨다. 우리는 아버지를 따라 마을 이곳저곳을 걸었다. 마을회관 앞을 지날 때였다. 벤치에 앉아있던 할아버지 몇 분이 아버지를 보더니 하나둘씩 일어나셨다. 김서방이 맞나? 어휴, 정말이네. 김서방이야. 살아있었구나. 어디서 뭘 하고 살았나? 할아버지들이 아버지를 둘러쌌다. 모든 분들이 아버지를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동시에 뭔가 미안한 표정들을 지으셨다. 김서방, 그때 우리가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해서. 아니에요, 형님들. 오히려 제가 고마웠는걸요.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다. 그때 형님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저는.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아버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말씀해 주세요. 내가 간청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들과 나를 번갈아 바라보시더니 마을회관 벤치에 앉으셨다. 앉아라. 들려줄게. 우리는 아버지 주변에 둘러앉았다. 할아버지들도 함께 자리했다. 1985년이었어. 나는 그때 25이었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 아버지의 회상이 시작됐다. 당시 아버지는 서울에서 공장에 다니다가 사고를 당해 일자리를 잃었다. 다리를 다쳐서 몇 달간 일을 할 수 없었고 병원비와 생활비로 빚만 늘어갔다. 그때 선배 하나가 시골에 가서 농사일이라도 배워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무작정 이 마을에 왔어. 무작정요? 그래. 버스 타고 계속 가다가 돈이 떨어진 곳이 여기였어. 아버지는 신촌마을에 도착했을 때 주머니에 3,000원밖에 없었다고 했다. 마을 입구에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한 할아버지가 다가와 물어보셨던 것이다. 그때 제일 먼저 저한테 말 걸어주신 분이 박 형님이었어요. 아버지가 어제 만났던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그때 자네 얼굴 참말이 아니었지. 파리하고 지친 게 며칠 굶은 것 같았어. 박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맞아요. 2일 굶었었거든요. 그날 밤 박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집으로 데려가 밥을 먹여주셨다. 그리고 마을 창고 한쪽에 방 하나를 만들어 주셨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 진짜 고생은 그때부터였지. 아버지는 농사일을 배우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다리 부상이 완전히 낫지 않아서 힘든 일은 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마을을 떠날 수도 없었다. 돈이 없으니까. 그때 이 마을 분들이 저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몰라요. 아버지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박 형님은 매일 저녁마다 밥을 갖다 주셨고, 김 형님은 못하는 농사일 대신 해주시고, 이 할머니는 옷도 빨아주시고, 여간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그런 게 무슨 도움이라고. 우리도 형편이 어려웠는데. 아니에요. 정말 큰 도움이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절망적이었거든요. 1987년 겨울, 아버지의 다리가 완전히 나았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농사일도 제법 배웠다. 이제는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그때 마을에 큰일이 생겼어. 무슨 일이요? 대홍수였어. 1987년 여름 한 달 내리내린 비로 마을 앞 개울이 범람했다. 마을 논밭이 모두 물에 잠겼고 집들도 침수됐다. 그의 농사는 완전히 망쳤다. 마을 전체가 폐허가 됐어. 사람들이 하나둘씩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지. 그때 자네도 떠날 뻔했잖아. 박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맞아요. 저도 서울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이 마을에서 더 이상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떠나지 않았다. 왜요? 이분들이 저를 5년 동안 살려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도와드릴 차례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홍수 복구 작업에 앞장섰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진흙을 퍼내고 무너진 둑을 쌓고 집들을 수리했다. 다른 젊은 사람들이 마을을 떠날 때도 아버지만은 남아서 마을을 지켰다. 그때 김서방이 없었으면 우리 마을은 완전히 사라졌을 거야. 할아버지 한 분이 말씀하셨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 혼자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야. 자네가 있어서 우리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 젊은 사람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니까 희망이 보였거든. 1년간의 복구 작업 끝에 마을은 다시 살아났다. 새로운 둑이 생겼고 집들도 더 튼튼하게 지어졌다.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돌아왔다. 그런데 그때 저한테 서울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요? 일자리 제안이었어요. 예전에 알던 선배가 괜찮은 회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고민에 빠졌다. 마을에 남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서울에 가는 게 맞는 것 같았다. 그때 이 마을 분들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나?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며 물으셨다. 모르겠어요. 가라고 하셨어요. 젊은데 여기 묶여 있으면 안 된다고, 서울에 가서 성공하라고. 마을 사람들은 아버지의 앞날을 진심으로 걱정해줬다. 자신들이 아까워서 붙잡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미래를 생각해서 보내주겠다고 했다. 저는 그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분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1988년 봄 아버지는 마을을 떠났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 줬다. 떠나면서 약속했어요. 나중에 성공하면 꼭 다시 와서 은혜를 갚겠다고. 그리고 정말 성공하셨잖아요. 여간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이에요. 서울에 올라간 아버지는 작은 회사에서 시작해서 점점 자리를 잡아갔다. 결혼도 하고 사업도 시작하고 우리 형제도 낳으며 평범한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이 마을을 한 번도 잊은 적은 없었어. 항상 마음 한편에 빚이 있다는 생각을 했지. 빚이라고요? 이분들이 저에게 주신 사랑을 아직 갚지 못했다는 생각 말이야. 아버지는 마을에 편지를 보내고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졌다고 했다. 뭔가 거창한 성공을 이루고 나서 당당하게 찾아가고 싶었는데 그런 날은 계속 미뤄졌다. 그러다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죽을 뻔한 경험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여기로 온 거예요? 응. 내가 살아있을 때 꼭 와야겠다고 생각했어. 박할아버지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셨다. 김서방, 자네는 이미 충분히 갚았어. 무엇을요? 자네가 우리 마을에서 5년을 살면서 보여준 그 마음, 그 정성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지. 다른 할아버지들도 고개를 끄덕이셨다. 맞아. 그때 김서방 덕분에 우리 마을이 다시 살아났어. 우리도 자네한테 고마웠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 아버지가 말하려다 멈추셨다.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나셨다.
형님들, 저 좀 혼자 있고 싶어요. 아버지는 마을회관 뒤쪽 작은 언덕으로 올라가셨다. 우리는 멀찍이 떨어져서 아버지를 바라봤다. 언덕 위에 선 아버지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지팡이에 의지한 채 마을 전체를 내려다보고 계셨다. 형님, 아버지가 왜 저러세요? 동생이 물었다. 나도 모르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의 과거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30년 전의 은혜를 갚으러 온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저녁 무렵 아버지가 언덕에서 내려오셨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어.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결심을 굳힌 사람의 얼굴이었다.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 같았다. 내일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이요? 내일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나는 동생과 함께 여관 마당에서 담배를 피웠다. 형, 아버지가 뭘 하려는 것 같아? 모르겠어. 근데 뭔가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고 마을은 고요했다. 어디선가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는 30년 만에 돌아온 이 마을에서 무엇을 하려는 걸까? 내일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버지는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셨다. 며칠 전부터 챙겨오신 것 같았다. 아버지, 그게 뭐예요? 은행에서 가져온 거야. 은행에서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지팡이를 짚고 밖으로 나가셨다. 우리는 서둘러 따라 나섰다. 아버지가 향한 곳은 마을회관이었다. 벌써 마을 사람들이 몇 분 나와 계셨다. 김서방, 일찍 나왔네. 형님들 모두 모여주셨네요. 어제 부탁하셨잖아. 마을 사람들한테 전해달라고. 어제 부탁? 나는 동생과 눈을 마주쳤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가 무슨 일을 꾸미셨나 보다. 점점 더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젊은 부부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마을 전체가 모인 것 같았다. 김서방님이 30년 만에 오셨다면서요? 어머, 정말이에요? 그때 그 청년이? 맞아요. 홍수 때 우리 마을 구해준 그 사람.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젊은 사람들은 아버지를 처음 보는 것 같았지만 나이 든 분들은 모두 기억하고 계셨다. 아버지는 마을회관 앞 계단에 서셨다. 마을 분들, 잠깐 들어주세요.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저는 30년 전 이 마을에서 5년을 살았던 김태수입니다. 알아요, 알아요. 그때 정말 고생 많았지. 사람들이 반갑게 반응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형님이 매일 밥을 갖다 주셨고, 김영님이 농사일을 가르쳐 주셨고, 이분들이 옷도 빨아주시고 병들었을 때 간병도 해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당연한 일이었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지. 하지만 저에게는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셨다. 저는 그때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절망적이었습니다.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어요. 그런 저를 여러분들이 가족처럼 품어주셨습니다. 김서방. 박할아버지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5년 동안 받은 사랑을 평생 갚지 못해서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늦었지만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가져온 봉투를 들어 올리셨다. 이게 뭔가요? 마을 이장님이 물어보셨다. 제가 평생 모은 돈입니다. 돈이요? 5천만 원입니다. 순간 마을회관 앞이 조용해졌다.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다. 아버지, 나는 깜짝 놀라서 소리쳤다. 5천만 원이요? 그 돈으로 뭘 하시려고요?
마을에 기부하려고. 기부요? 마을 사람들도 당황했다. 안 됩니다. 그런 큰 돈을 왜? 김서방, 우리가 언제 돈을 바라고 도와줬나? 그때는 정말 아무 조건 없이 도와드린 건데. 사람들이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했다. 아니에요. 저는 이 돈을 꼭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아버지, 그 돈은 내가 말리려 했지만 아버지가 손을 들어 막으셨다. 얘들아, 아버지 말 좀 끝까지 들어봐. 아버지는 천천히 마을을 둘러보셨다. 이 마을이 저를 살려줬어요. 그냥 목숨만 구해준 게 아니라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줬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김서방. 저는 서울에 올라가서 이 마을에서 배운 것들로 살았어요.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한테 진심으로 대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아버지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다. 그래서 오늘의 제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을이 저를 만든 거예요. 이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김서방님 마음은 고맙지만 그런 큰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 안 되나요? 우리가 한 일은 이웃으로서 당연한 일이었어요. 돈을 받을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때 김서방님도 우리 마을을 위해서 많이 애쓰셨잖아요. 홍수 때는 오히려 김서방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는데요.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럼 이렇게 하죠. 아버지가 새로운 제안을 하셨다. 마을 발전 기금으로 써주세요. 젊은 사람들 교육비나 노인분들 의료비나 마을 시설 개선이나 마을이 더 좋아지는 일에 써주세요. 그래도 제발 받아주세요. 그래야 저도 마음이 편해져요. 아버지가 고개를 깊이 숙이셨다. 30년 동안 마음에 빚을 지고 살았어요. 이 빚을 갚지 못하면 저는 편안히 죽을 수도 없어요. 그때 마을 한 구석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섰다. 김서방님,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를 바라봤다. 80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는데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셨다. 할머니, 누구세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30년 전에 김서방님한테 쌀 한 포대 빌려준 할머니예요. 아, 아버지의 얼굴에 기억이 떠올랐다. 최할머니, 맞으시네요. 그때 김서방님이 너무 말라서 안타까웠어요. 쌀 한 포대 드렸더니 얼마나 고마워하던지. 할머니가 아버지 앞에 섰다. 그런데 김서방님, 그 쌀값 받으러 온 게 아니죠? 네. 돈 갚으러 온 게 아니라 인사하러 온 거죠? 잘 살고 있다고, 고맙다고 인사하러 온 거 맞죠? 아버지가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머니, 우리가 김서방님한테 바라는 건 돈이 아니에요. 김서방님이 건강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게 우리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다른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김서방님이 좋은 가정 꾸리고 잘 사시는 걸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도와준 보람이 있네요. 김서방님 아드님들도 이렇게 훌륭하게 컸고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저는 정말 갚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이장님이 제안하셨다. 절반은 마을 발전 기금으로 쓰고 절반은 김서방님이 다시 가져가세요. 안 됩니다. 전부 다 써주세요. 김서방님도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앞으로 병원비도 들고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이 돈은 원래 이 마을 것이에요. 30년 전에 제가 받았어야 할 돈이니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해요. 나는 아버지를 마을회관 옆으로 데려갔다. 동생과 아내도 따라왔다. 아버지, 5천만 원이 어떤 돈인지 아세요? 안다.
우리 집 전체 적금이잖아요. 우리 노후 자금이고 애들 교육비고. 알고 있어. 그런데 왜 그 돈을 다 기부하려고 하세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입을 열었다. 너희한테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하지만 이 일은 꼭 해야 해. 아버지가 평생 갖고 있던 빚이야. 30년 전 일을 왜 아직도. 너희는 몰라. 그때 내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이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아버지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너희도 없었을 거야. 내가 죽었거나 망가졌을 거야. 그래도 전 재산이 아니야. 아버지가 내 말을 끊으셨다. 이 돈은 원래 이 마을에서 나온 거야. 이 마을이 나를 살려준 덕분에 벌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돌려주는 게 맞아. 동생이 말했다. 아버지, 그래도 우리와 의논하셨어야죠. 의논하면 말리잖아. 당연히 말리죠. 5천만 원이 작은 돈인가요? 작은 돈이야.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마을에서 받은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아버지의 결심이 너무 확고했다. 마을회관으로 돌아가자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장님이 물었다. 받아주세요. 아버지가 다시 한번 부탁드렸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이 돈으로 꼭 좋은 일에만 써주세요. 마을 아이들 교육이나 어르신들 건강관리나 마을이 더 살기 좋아지는 일에만요. 이장님이 마을 사람들을 바라봤다. 모두들 고민스러운 표정이었다. 우리끼리 좀 의논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마을 사람들이 한쪽에 모여서 웅성웅성 의논했다. 10분 정도 지난 후 이장님이 나왔다. 김서방님, 네, 받겠습니다. 정말요? 대신 우리도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요? 김서방님도 이 마을의 명예 이장으로 모시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마을 큰일 있을 때마다 의견 구하러 갈 테니까 꼭 와주세요. 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더 고마워요. 그날 오후 마을에서는 오랜만에 잔치가 벌어졌다. 김서방이 30년 만에 돌아왔다는 소식에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구경 왔다.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나누셨다. 1980년대 이야기, 홍수 이야기, 복구 이야기. 30년 전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그때 김서방이 진흙탕에서 쓰러진 거 기억나지? 맞아, 맞아. 3일 밤낮으로 둑을 쌌다가 쓰러진 거야. 그때 우리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래도 깨어나자마자 또 일하러 나갔잖아. 사람들이 웃으며 추억담을 들려줬다. 아버지도 함께 웃으셨다. 저녁이 되자 아버지는 마을을 한 바퀴 천천히 돌아보셨다. 30년 전 기억을 되짚어보는 것 같았다. 아버지, 기분이 어떠세요? 내가 물었다. 후련해. 후련하다고요? 응. 평생 가슴에 있던 돌덩이를 빼낸 기분이야. 아버지가 깊은 숨을 쉬셨다. 이제야 진짜 편안해진 것 같아. 그날 밤 여관에서 아버지는 일찍 잠자리에 드셨다. 오랜만에 편안한 얼굴이셨다. 나와 동생은 다시 마당에서 담배를 피웠다. 형, 아버지 얼굴 봤어? 정말 편안해 보이시던데. 응. 30년 만에 숙제를 끝낸 기분이신 것 같아. 그래도 5천만 원이 아깝긴 해. 아까워. 하지만 아버지한테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나 봐. 그런가? 아버지가 평생 마음에 두고 살아온 일이잖아.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거지.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생각하니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우리가 모르는 아버지가 있었다.
절망적이었던 청춘, 그 청춘을 구해준 마을, 평생 잊지 못했던 은혜.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몰랐던 게 미안했다. 내일부터는 뭔가 달라질 것 같았다. 아버지도 우리도.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았다. 아버지의 표정에서 뭔가 더 큰 결심이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셨다. 세수를 하고 깔끔하게 옷을 갈아입으신 후 다시 그 가방을 뒤지셨다. 아버지, 또 뭔가 있으세요? 나는 불안한 마음에 물었다. 어제 5천만 원 기부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았다. 응, 오늘 할 일이 더 있어. 무슨 일이요? 아버지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셨다. 어제보다 훨씬 더 두꺼웠다. 이게 뭔가요? 부동산 서류들이야. 부동산 서류요? 나는 급하게 서류를 들여다봤다. 우리 집 등기부등본,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가게 건물 서류, 그리고 몇 개의 토지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다. 아버지, 이걸 왜 가져오셨어요? 오늘 마을에 기증하려고.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기증이라고요? 이 모든 걸요? 응. 아버지, 미치셨어요? 어제 돈도 모자라서 이제는 부동산까지. 내 목소리가 커졌다. 동생과 아내도 놀라서 달려왔다. 형,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집이랑 가게 건물을 다 마을에 기증하겠다고 하셔. 뭐? 동생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아버지,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아버지는 너무나 담담하게 대답하셨다.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아내가 소리쳤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애들은? 애들 대학교는 누가 보내요? 그건 아버지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있잖아요. 아내가 울먹거렸다. 나도 화가 났다. 아버지, 선을 넘으시는 거 아니에요? 어제 돈도 그렇고, 이제는 집까지 우리 가족을 거지로 만들고 싶으세요? 아들아. 아니에요. 저는 이해 못하겠어요. 30년 전 일 때문에 우리 현재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나는 흥분해서 소리쳤다. 아버지는 잠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형, 아버지가 왜 이러시는 거야? 동생도 당황해하며 물었다. 나도 모르겠어. 그냥 완전히 미치신 것 같아. 얘들아. 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여셨다. 아버지 말 좀 들어봐. 무슨 말을 더 들어요? 우리 집까지 넘겨주겠다는데.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아버지는 서류를 정리하며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부동산들을 팔아서 그 돈으로 마을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려고 해. 필요한 것들이요? 마을 도서관, 마을 병원, 노인정. 이런 것들 말이야. 아버지의 계획은 이랬다. 부동산을 모두 처분해서 약 3억 정도의 자금을 만든 다음 그 돈으로 마을에 꼭 필요한 시설들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마을 젊은 사람들이 계속 떠나는 이유가 뭔지 아나? 몰라요. 교육시설도 없고 의료시설도 없고 할 일도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면 젊은 사람들이 돌아올 거야. 그게 아버지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아버지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다. 이 마을이 나를 살려줬잖아. 이제 내가 이 마을을 살려야지. 아버지, 현실을 좀 보세요. 나는 답답해서 소리쳤다. 아버지 나이가 몇이에요? 70이 넘으셨잖아요. 그런 큰 사업을 할 나이가 아니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숫자가 아니라고요. 체력도 없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시고 그래서 더 서둘러야 해. 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셨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살아있을 때 해야지.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 나는 이미 늙었어.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셨다.
하지만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 이 마을을 다시 살리는 거야.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버지,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혼자만의 인생이에요? 아니야. 그럼 뭐예요? 너희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이 일은 꼭 해야 해. 왜요? 이게 내 마지막 숙제거든.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30년 동안 이 마을 생각하며 살았어. 이 마을 사람들이 늙어가고 젊은이들이 떠나고 마을이 점점 사라져가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어. 돈을 벌면서도 성공하면서도 이 마을은 계속 잊고 살았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라도 뭔가 해야 해. 안 그러면 정말 후회하며 죽을 것 같아. 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그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방법이 너무 극단적이에요. 극단적이지 않아. 집까지 팔겠다는 게 극단적이지 않다고요? 다른 방법이 없어.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나이 때문에 안 되더라고. 투자자를 찾으려고 해도 시골 마을에 투자할 사람은 없어. 아버지는 이미 여러 방법을 다 알아보셨던 것 같았다. 그래서 내 재산을 쓸 수밖에 없어. 하지만 아버지, 우리 생각도 해주세요. 아내가 간절하게 말했다. 애들 교육비, 우리 노후 생활비. 집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아내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너희들 살 집은 따로 마련해 놨어. 어떻게요? 내가 운영하던 가게 건물 말고 다른 작은 건물이 하나 더 있어. 그건 안 팔고 너희들 주려고.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다른 건물이요? 응. 너희들 모르게 몇 년 전에 산 거야.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어떤 상황이요? 내가 갑자기 죽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그런 상황에서도 너희들이 살 곳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아버지는 이미 우리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는 해두셨던 것이다. 그리고 애들 교육비도 교육보험으로 이미 마련해뒀어. 그것도 저희 모르게요? 응. 아버지가 알아서 준비한 거야. 나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화가 나면서도 고마웠다. 하지만 그래도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동생이 말했다. 맞아요. 그 정도로는 여유 있게 살기 어려워요. 여유 있게 살 필요는 없어.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건강하게, 성실하게 살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해. 아버지,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너희들도 이제 알 나이잖아. 아버지는 우리를 한 명씩 바라보셨다. 아버지가 젊었을 때 이 마을에서 배운 게 그거야.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것, 함께 사는 게 혼자 사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 그래도 너희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돈 많이 벌어서 혼자 잘 사는 것보다 함께 나누며 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말씀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점심시간이 되자 아버지는 마을회관으로 향하셨다. 마을 사람들이 또 모여 있었다. 김서방님, 또 무슨 일이세요? 이장님이 물어보셨다. 어제에 이어서 또 드릴 게 있어요. 또요? 아버지는 부동산 서류들을 꺼내셨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이번에는 뭐예요? 제 부동산들입니다. 이것들을 팔아서 마을 발전을 위해 쓰고 싶어요.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안 됩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너무 과하세요. 김서방님, 그러시면 안 돼요. 가족들은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말렸다. 우리 가족은 뒤에서 복잡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가족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이 일은 꼭 해야 해요. 아버지가 결연하게 말씀하셨다. 이 마을에 도서관을 만들고 싶어요.
젊은이들이 공부할 수 있고 아이들이 책 읽을 수 있는 곳을요. 김서방님, 그리고 작은 병원도 만들고 싶어요. 어르신들이 멀리 나가지 않고도 진료받을 수 있는 곳이요. 아버지의 계획은 구체적이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싶어요. 카페든 공방이든 뭔가 할 수 있는 공간을요. 하지만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아버지는 확신에 차 있었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마을 분들과 함께 할 거예요. 저는 돈만 대고 실제로는 마을 분들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이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김서방님, 마음은 정말 고맙지만 이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왜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갚죠? 갚을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셨다. 이건 은혜가 아니라 투자예요. 투자요? 이 마을의 미래에 대한 투자예요. 30년 후에도 50년 후에도 이 마을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는 투자요. 아버지는 마을을 둘러보셨다. 이 마을이 사라지면 안 돼요. 이런 따뜻한 마을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안 돼요. 마을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김서방님, 제발 받아주세요. 그래야 저도 편안하게 죽을 수 있어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회의를 했다. 우리 가족도 따로 회의를 했다. 형, 어떻게 생각해? 모르겠어. 아버지 마음은 이해되는데. 현실적으로는 힘들지. 하지만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원하시는데. 그러게. 우리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밤늦게 마을 사람들의 회의가 끝났다. 이장님이 우리를 찾아왔다. 가족분들과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네. 김서방님 뜻은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반대하시면 우리도 받을 수 없어요. 이장님의 말씀이 맞았다. 가족들끼리 먼저 합의를 보세요. 그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새벽까지 이야기했다. 결국 아침이 되어서야 결론을 내렸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불렀다. 응, 조건부로 찬성할게요. 조건부? 아버지가 마을 일을 직접 총괄하시는 조건으로요. 무슨 뜻이야? 마을로 이사 오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만든 시설들을 아버지가 직접 관리하세요. 아버지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이사를 오라고? 네. 어차피 집도 팔 거면서 왜 서울에 있어요? 여기서 사세요. 동생도 말했다. 우리도 주말마다 올게요. 그리고 휴가 때마다 와서 도와드릴게요. 정말이야? 네. 대신 아버지도 약속하세요. 건강관리 잘하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눈에 기쁨이 번졌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오후 우리 가족의 동의를 받은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계획을 발표하셨다. 김서방님, 정말 괜찮으신 거죠? 네. 이제 제 마지막 인생을 이 마을에서 보내고 싶어요.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그럼 우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서방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우리가 안 할 수 없죠. 30년 전에도 우리 마을을 구해주셨는데 이번에도 구해주시네요. 그날은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다.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다. 어디에 도서관을 만들지, 어디에 병원을 만들지, 어떻게 운영할지. 저녁 무렵 아버지는 다시 그 언덕에 올라가셨다. 나도 따라갔다. 아버지, 후회 안 하세요? 후회? 집도 팔고 전 재산을 다 쓰는 거요. 아버지는 마을을 내려다보시며 말씀하셨다. 후회는 안 해. 오히려 후련해. 후련하다고요? 응.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남들이 정해놓은 대로 살았어. 돈 벌고 성공하고
가족 부양하고 그런 것들 말이야. 아버지가 지팡이로 땅을 톡톡 쳤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의미 있는 일이요? 응. 이 마을을 살리는 일.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 아버지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아버지가 진짜 행복해 보이세요. 행복해. 정말 행복해. 그날 밤 아버지는 마을 여관이 아니라 30년 전 살았던 그 창고에서 주무시겠다고 하셨다. 거기는 너무 불편할 텐데요. 괜찮아. 추억도 있고. 아버지는 그 낡은 창고에서 첫날 밤을 보내셨다. 나는 창고 밖에서 담배를 피우며 생각했다. 아버지의 선택이 정말 옳은 걸까? 우리 가족에게는 분명 손해였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필요한 일이었던 것 같다. 30년 만에 찾은 자신만의 길.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만족감. 아버지는 마침내 자신의 인생을 찾으신 것 같았다. 3년이 흘렀다. 아버지는 약속대로 신촌마을로 이사 오셔서 마을의 변화를 직접 지켜보며 지내셨다. 도서관이 생겼고 작은 병원이 문을 열었고 젊은이들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도 만들어졌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젊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마을로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에 지친 청년이 마을 카페를 운영하겠다며 왔고,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가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다며 이사 왔고, 도시에서 은퇴한 중년 부부들도 마을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좋아해서 정착했다. 마을에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나와 동생은 약속대로 주말마다 마을에 왔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왔지만 점점 마을이 좋아졌다. 도시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아이들과 뛰어놀 수 있는 곳, 아버지와 천천히 대화할 수 있는 곳이었다. 아버지는 마을의 명예이장이 되셔서 마을 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셨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고 노력하셨다. 하지만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했다. 그해 가을,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 형님, 병원에서 연락 왔어. 동생의 전화를 받고 나는 급하게 마을로 향했다. 마을 병원에서는 처치할 수 없어서 큰 병원으로 옮겼다는 소식이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의식을 잃고 계셨다. 의사는 뇌출혈이라고 했다. 가족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의사의 차가운 말이 가슴을 찔렀다. 3일 후 아버지가 의식을 되찾으셨다. 하지만 말씀은 어렵게 하셨고 왼쪽 몸을 움직이기 힘들어 하셨다. 아, 아들아, 내 아버지, 마을은 어떻게 됐어? 아버지의 첫마디는 마을 걱정이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마을 분들이 다 잘 관리하고 계세요. 다행이야. 아버지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다. 한 달간의 치료 후 아버지는 마을로 돌아오셨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마을에서 지내고 싶어 하셨다. 병원보다 마을이 좋아. 아버지는 지팡이에 더 많이 의존하시게 되었지만 여전히 마을을 사랑하셨다. 마을 사람들은 아버지를 더욱 극진히 돌봐드렸다. 매일 누군가가 찾아와 안부를 묻고 밥을 해드리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드렸다. 김서방님,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와주셔서 외롭지 않아요. 아버지는 비록 몸은 불편하셨지만 마음은 평화로워 보이셨다. 그해 겨울이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마을 전체를 돌아보고 싶다고 하셨다. 아버지, 추운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어. 우리는 아버지를 휠체어에 모시고 마을을 천천히 돌았다. 도서관 앞에서 아버지는 오랫동안 머무셨다.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시며 미소를 지으셨다. 저 아이들이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병원 앞에서는 어르신들이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모습을 보셨다. 이제 멀리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좋겠어. 복합문화 공간에서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뭔가를 만들고 있었다. 저런 걸 보면 마을의 미래가 밝아 보여. 마을 한 바퀴를 다 돌고 나서 아버지는 그 언덕으로 올라가자고 하셨다. 30년 전에도 올라갔던 그 언덕, 3년 전에도 올라갔던 그 언덕이었다. 언덕 위에서 바라본 마을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새로운 건물들이 생겼고 사람들이 활기차게 다니고 있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젊은 부부들이 산책하고 어르신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뻐졌다. 아버지가 중얼거리셨다. 정말 이뻐졌어.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마을 사람들 덕분이지. 아버지는 지팡이로 땅을 톡톡 치시며 말씀하셨다. 나는 그냥 씨앗만 뿌렸어. 키운 건 마을 사람들이야. 그날 밤 아버지는 유난히 많은 이야기를 하셨다. 아들아, 아버지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나? 네. 지금 보니까 정말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반대했으면서. 죄송해요. 그때는 몰랐어요. 괜찮아. 당연한 반응이었어. 아버지는 마을의 밤 풍경을 바라보셨다. 사람이 진짜 행복한 건 뭔지 아나? 뭐예요? 자기가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거야. 도움이 되는 존재요? 응. 내가 있어서 누군가가 행복해지고 내가 있어서 뭔가가 더 나아진다는 걸 아는 거. 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다.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야. 의미 있는 삶이요? 남들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삶.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삶. 아버지는 내 손을 잡으셨다. 너희들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노력할게요, 아버지. 고맙다. 그날이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긴 대화였다. 다음 날 새벽 아버지는 평화롭게 돌아가셨다. 잠들듯이 고통 없이 조용히 숨을 거두셨다. 장례식 날 마을 전체가 조문객으로 가득 찼다. 신촌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와서 아버지를 배웅해드렸다. 김서방님이 우리 마을의 아버지셨습니다. 이장님이 조사를 읽으셨다. 30년 전에도 우리 마을을 구해주셨고 3년 전에도 다시 한번 우리 마을을 살려주셨습니다. 김서방님 덕분에 우리 마을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김서방님의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씩 인사말을 하셨다. 모든 분들의 눈에 진심 어린 눈물이 고여 있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마을에서는 아버지를 기리는 작은 기념관을 만들었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 살았던 그 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것이었다. 기념관에는 아버지의 사진과 함께 아버지가 마을을 위해 한 일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한쪽 벽에는 마을 사람들이 적은 추모 메시지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김서방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같은 분이었습니다.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마을의 영원한 아버지로 남아 계세요. 기념관 한쪽에는 아버지의 지팡이가 전시되어 있었다. 그 지팡이 30년 전 아버지를 이 마을로 이끌었던 지팡이, 3년 전 다시 한번 이 마을을 가리켰던 지팡이였다. 1년 후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회사를 그만두고 마을로 이사 오기로 한 것이다. 형, 정말 그럴 거야? 동생이 놀라며 물었다. 응. 아버지가 시작하신 일을 계속 해보고 싶어. 하지만 수입이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잖아. 나는 마을에서 작은 사회적 기업을 시작했다. 마을 특산품을 도시에 판매하고
도시 사람들이 마을에 와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자리를 잡아갔다.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셨고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기반이 큰 힘이 되었다. 무엇보다 일에서 보람을 느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했지만 마을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기뻤다. 동생도 1년 후 마을 근처로 이사 왔다. 마을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이다. 형, 나도 아버지 일을 도와드리고 싶어. 그래, 같이 해보자. 우리 형제는 아버지가 그리던 마을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5년이 더 흘렀다. 신촌마을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모범 마을이 되었다. 젊은이들이 계속 찾아오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는 마을이었다. 마을 입구에는 새로운 안내판이 세워졌다. 신촌마을 마이너스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마을. 그 안내판 옆에는 작은 비석이 하나 있었다. 김태수님을 기리며 이 마을의 아버지이자 우리의 영원한 스승. 매년 아버지의 기일이 되면 마을에서는 작은 추모제를 열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올해도 어김없이 추모제가 열렸다. 나는 추모사를 읽었다. 아버지가 지팡이로 가리키신 이 마을이 이제 정말 아름다운 곳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들어주셨다. 아버지가 심어주신 사랑의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 나무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추모제가 끝나고 나는 혼자 그 언덕에 올라갔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마을을 내려다보셨던 그곳이었다. 언덕 위에는 작은 벤치가 하나 있었다. 마을에서 아버지를 기리며 만들어준 벤치였다. 그 벤치에 아버지의 지팡이가 기대어져 있었다. 나는 벤치에 앉아 마을을 내려다봤다. 도서관에서는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있고 병원에서는 어르신들이 건강검진을 받고 있고 복합문화공간에서는 젊은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마을 곳곳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의 지팡이가 옳은 곳을 가리켰네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거렸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다. 아버지의 지팡이는 집을 가리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곳이 아버지에게는 진짜 집이었나 봐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마을의 따뜻한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나는 아버지의 지팡이를 살며시 만져봤다. 낡고 다른 지팡이였지만 이 지팡이가 가리킨 방향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는지 알 수 있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그때 마을 아래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아저씨, 저녁 먹으러 오세요. 마을 아이들이었다. 이제는 나를 아저씨라고 부르는 아이들,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아이들이었다. 네, 금방 내려갈게요. 나는 아버지의 지팡이를 벤치에 다시 기대어 놓고 일어났다. 아버지, 저녁 먹고 와요. 언덕을 내려가며 나는 생각했다. 아버지의 지팡이는 단순히 장소를 가리킨 것이 아니었다. 진정한 삶의 방향을 가리킨 것이었다. 돈과 성공보다는 사랑과 나눔을, 혼자만의 행복보다는, 함께하는 기쁨을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의 소중함을 가리킨 것이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걸어간 아버지는 마침내 진짜 집을 찾으셨다.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곳, 사랑이 넘치는 곳,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아버지의 진짜 집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나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런 집이 되었다. 아버지의 지팡이가 가리킨 그 길을 따라 우리는 모두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마을 아래에서 다시 아이들의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따뜻하고 정겨운 소리였다. 나는 걸음을 재촉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따뜻한 집으로. 아버지의 지팡이는 이제 더 이상 어디를 가리키지 않았다. 우리가 이미 도착했으니까. 우리가 찾고 있던 바로 그곳에